안녕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또 기초생활 수급자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또 대표적인 급여라고 할 수 있는 현금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물급여인 의료급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교육급여, 자활급여, 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소홀히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면 대체로 생계급여 중심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군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또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혹은 많은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의료급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군구는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약 한 5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50억에는 의료급여가 제외되어서 50억이고 의료급여만 80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군구는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50억인데, 연간 50억인데 의료급여만 별도로 80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책에서도 복지부가 만든 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이 책에서도 목차를 보면 의료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대표적인 급여로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보면 급여에 개요해서 급여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에 대해서는 쭉 설명해 놨지만 의료급여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핵심적인 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료급여가 별도로 있느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의료급여만을 별도로 다루는 법이 의료급여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은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관리 운영하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취급하는 이른바 요양취급기관, 병원이나 의원, 약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이제 요양취급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 시군구의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예산만 사실상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의료급여를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군구에서는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50억인데 의료급여 예산만 80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도 안 되는지만
그 10,000원조차도 못 내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면 그 시군구에서 체납한 의료보험료를 대신 내줘서 이분이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냐?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액수가 80억이나 되는데 이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좀 줄여서 의료급여의 예산을 100%에서 딱 3%만 줄일 수 있다고 해도 38이 24, 2억 4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병무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한 사람들을 돕는 예산이 얼마냐? 7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오남용의 소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시골에 수급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2번씩 장애를 가신다고 합니다. 사실 농촌에서 일주일에 2번 장애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에 2번씩 장애를 가느냐? 주로 다니는 단골병원이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화요일 날 차가 오고 한 군데에서는 목요일 날 차가 아마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A병원 차를 타고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라도 사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B병원 차로 가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꼬막도 좀 사오고 뭐 이런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뭐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들은 소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뭐냐? 의료급여가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에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의료급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의료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종은 아마도 대체로 이런 분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쇠자라든지 또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해서 사실상 생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대개 1종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의료급여가 있는데 2종 의료급여는 대체로는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해서 약간의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데 의료급여를 주는. 그래서 이제 이 의료급여 제도는 당초에 생활보호법상에서는 의료보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호의 경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바꿀 때 당시에 보건의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최저생계비 미달이라고 해서 최저생계비보다는 소득인정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수급자를 책정했는데 그러면 그 수급자가 아프면 다 공짜로 치료를 해줘야지 어떻게 1종은 공짜고 2종은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국가의 예산에 한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지금 현재 1종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2종의 경우에는 이제 약 한 15%가량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보건소를 가느냐 혹은 뭐 작은 병원을 가느냐 혹은 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의료급여를 전혀 이렇게 의료급여가 안 되는 약이라든지 의료급여가 안 되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봐서 1종은 공짜, 2종은 15%가량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의료급여의 경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급여가 원화명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특히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일종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사실상 본인 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A 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또 차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B 병원에 가서 또 약을 짓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기야 이 의료급여를 원화명하는 사람들을 좀 규제하자 해서 이른바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의 건강생활 증진비를 주고 이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약간의 한 1,000원이나 1,500원 정도의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이 자주 다니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지정병원을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지정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서 이 건강증진비라는 것은 본인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 통장에 쌓이게 해서 그걸 이용을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중 연말에 계산을 해서 되돌려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매달 6,000원씩 적립이 되면 1년이면 72,000원이 적립이 되는데 만약에 한 번 갈 때 1,500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4번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정병원을 정해놓고 그 병원을 갈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부과가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나중에 건강생활 증진비를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만 결국은 환자가 너무 많은 병원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광주에 있는 한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한 3년 동안 평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료급여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연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액수만 연간 약 한 8천만 원을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8천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 이 희귀난치병이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분은 약간의 정신질환과 약간의 우울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희귀난치병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거의 수백 일 동안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정병원을 정해서 그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지정병원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을 이용하게 했는데 1년 동안 진료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리를 해도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통해서 조금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3천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당시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는 2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만 잘 관리해도 자기 인건비가 나올 정도로 현재 의료급여가 오남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의 급여 제도이지만 사실상 아무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시군구에서 의료급여를 오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나름대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규제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특히 요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많은 병의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사실상 의료급여 환자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라든지 적게 받는다든지 하면 바로 병원의 수익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의료급여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복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 환자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세자나 18세 미만 아동이나 혹은 중증 장애인이나 혹은 한부모 가족과 같은 이런 수급자들과 또 인간문화재라든지 탈북자라든지 등등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수급자인데 그 중에서 의료급여를 가장 많이 오남용하고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세자들입니다. 근데 65세 이상 노세자의 상당수는 고혈압, 당뇨, 혹은 골다공증 등등등 노인성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인성 질환이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아무리 의료급여를 한들 그분들의 건강 증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질병은 노인성 질환의 많은 질병은 세 가지랑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당한 영양분이 섭취되는 음식, 또 하나는 햇빛을 쬐면서 하는 운동, 세 번째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 노인성 질환을 많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알고 보면 식습관을 바꿔야 되거나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에 한번 노출되면 많은 합병증이 들어가는 질병들이에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로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 다른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게 되는데 그 약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하거나 혹은 좀 짠 음식을 덜 먹도록 권장하거나 영양급식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값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일단 의료급여 환자가 되면 거의 퍼주기식으로 약을 주고 퍼주기식으로 의료급여를 주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건강관리를 하도록 해서 의료비를 줄이는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0억가량 된 시군구에서 1년에 의료급여로 쓰는 돈이 80억이나 되는데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쓰는 돈은 7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제대로 된 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급여 제도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술이 필요하고 뭔가 건강 증진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현재처럼 꾸준하게 의료급여를 오남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건소의 복지 기능을 크게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있고 거의 모든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읍면동에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입니다.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낙후된 이런 오지 같은 곳에는 보건진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최소한 간호사 1명씩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나름대로는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거예요. 찾아오는 손님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몇 명을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서 산하 제한을 하고 또 아동들,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1년에 면 단위에서 1년에 새로 출생신고를 하는 아이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데 그런데조차도 다 보건소 혹은 보건지소, 진료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관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사례 관리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정부의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또한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 특히 만성질환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병의원을 이용을 하려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약 먹으면 평생 약을 먹고 먹는 약의 종류나 그 강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본인이 병의원을 찾아와야 약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진료를 하고 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특히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5일장에 이 보부상이 그 동네를 찾아가서 장사를 했듯이 보건소에 이동 보건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군에 면이 12~13개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 이동 진료하는 차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비교적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정리의 큰 마을 정도, 이런 정도의 마을로 방문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또 필요하면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찾아가서 진료하고 뭐 혈압 체크해주고 약 주고 하는 정도의 일들은 저는 10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병원에 오면 진료해서 약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건강은 증진되고 의료기구의 예산은 확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제대로 건강 증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의료급여 관리사 제도를 통해서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소극적인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건소의 기능을 혁신하고 보건소의 운영 방식을 혁신해서 가급적이면 기초적인 건강 상태는 보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처럼 많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지정 병원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점차 이제 모든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에는 관리를 좀 보다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자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도 의료를 오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통해서 우리가 의료급여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지켰던 사례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건강보험도
가급적이면 지정병원을 정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부는 최근에 종합병원과 같은 곳에 약제비를 높게 책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건강보험 큰 병원을 이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단골 병의원을 정해서 그 병의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이용하면 진료비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욱 바람직한 것은 영국처럼 모든 주민들은 지정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병원의 80% 이상이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사례 관리에 들어가고,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단골병원을 정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단골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좀 이렇게 할인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의료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특례제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4인 가족이 이제 3인 가족이라고 합시다. 3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예를 들면 한 117만 원이죠. 그런데 그 집의 소득 인정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 인정액이 조금만 올라가서 이 생계급여를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계급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교육급여처럼 또 다른 급여조차도 못 받게 되는데, 특히 가정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면서도 바로 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주는 이런 특례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 수급자가 아니지만 희귀난치병에 걸린다든지 해서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온 가족이 파탄이 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이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로 이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녀를, 예를 들면 자녀가 백혈병 환자라든지 그러면 자녀는 어머니가 이렇게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를 의료급여로 받고 싶어서 사실상 억지로 이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환자만을 의료급여 환자로 책정해주면 가정도 보호할 수 있고 미풍양속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의료급여가 국민을 살리는 좋은 복지제도이다라는 것은 전제하면서 사실상 이 의료급여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주었으면 합니다. 또 일단 의료급여 환자가 되면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를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도 혜택의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급여의 일종인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의 이종인 사람들은 약간의 본인 부담금만 내고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제 장치가 있거나 혹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이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자원인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같은 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을 지역 주민들, 특히 의료급여 환자와 같이 의료급여의 욕구가 강하고 오남용의 소지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급여에 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의료급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건강세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자주 클릭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